어사놀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평안도를 순회하다가 어느 시골 서당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길손이 어사인 줄 모르는 서당 훈장은 학동을 시켜 저녁을 가져다 먹이고 나더니 서당방 아랫목에서 쉬라고 하고는 제 집으로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사가 저녁상을 물리고 서당방 아랫목에 누워있으려니 이쓱해서 학동들이 모여들어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데 한 아이가 불쑥 사또놀이를 하자고 하자 모두 좋다고 하며 벌써 두 아이가 손을 마주잡고 보교를 트는데 한 녀석이 냉큼 올라타는 것으로 보아 늘 하는 놀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전배 사령놈이 보교 앞에 나서서 쉬 하더니 아랫목에 누워있는 박어사를 걷어찰 듯이 굴며 웬놈이 무엄하게도 어사돈 앞시였는데 잔뜩 자빠져 자고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어사는 그놈의 말에 배알이 꼴렸으나 노는 꼴을 보자 하고 꾹 참고 자는 척하고 있노라니 사또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없느냐? 한 놈이 사또 앞에 꿇어 엎드려 네, 소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와 사또님께 아랩니다. 소인은 농부의 직분으로 아비 없인 살아도 소 없인 못 사는 터이온데 구차한 살림에 푼푼히 모은 돈으로 암소 한 마리를 사서 성 밑에 메었더니 돌이 굴러 그 바람에 깔려 죽었사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잠옷 처량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로다. 그렇다고 어찌 그대로에 있겠느냐? 죽은 소를 잡아 동네에서 나누어 먹고 돈을 모아 송아지를 사라 하고 사또의 말이 떨어진 즉 억울한 일을 아랫농부가 대단히 감사하외다 하고 물러나니 사또가 또 억울한 일이 없느냐 하여 또 한 녀석이 억울한 일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초도에 사는 백성으로 매사냥을 업으로 삼아오는 터이온데 하루는 매가 공중으로 뜨더니 날아가 버리고 말았사외다. 그 매를 찾아주지 못하겠사옵니까? 너무나 엉뚱한 소리여서 여기에 알맞는 대답이 있을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또된 아이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매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뇨? 산에서 내려왔소이다. 그럼 산에서 얻어 산에서 잃어버린 즉 산에다 대고 물어야 할 것이로되 만일 산이 대답이 없거든 산을 결박하여 붙들어 오너라. 참 기발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어사는 그 엉뚱한 물음에 딱 들어맞는 엉뚱한 대답이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한동안 방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이 더는 없느냐? 없사외다 하여 사또놀이는 이에 끝났습니다. 박어사가 보니 어사됐던 아이가 하도 총명한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너 몇 살이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12살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행길 수수밭에 오고 가는 행인들이 다 머물러 쉬는데 행인 하나가 그 틈에 끼어 쉬노라니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행인에게 날 좀 숨겨주소. 붙들리면 난 죽소. 하고 수수밭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과연 좀 있다가 한 20-30명이 우르르 달려와 그 행인더러 방금 이리로 달려온 청년을 못 봤소? 하고 따지는 말투였다. 그래, 그 행인이 못 봤소 했더니 못 보다니 이놈이 나쁜 놈이군 하며 달려들 기세거든. 그래 행인은 봉변을 당할까 겁이 나서 금방 이 밖골로 들어갔소 하고는 자리를 피했는데 청년은 종래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다는군. 그런데 그때 피한 행객이 어사라면 어떻게 해야 그 청년을 맞아 죽지 않게 하겠느냐? 한즉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아이고 나라가 말이 아니외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따위 어사를 어사로 등용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그럼 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겠느냐? 우선 청년을 살리고 볼 일이지요.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난 눈뜬 청맹과니까 되서보지 못하오 하며 그뿐이 아니일까? 박어사는 아이의 기지에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 뒷말을 잇지 못하는데 아이 녀석이 이어 큰일 났군. 그따위 어사질을 하니 세상이 어찌 될꼬 하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느 어사는 바로 자기였던지라 아이의 청명한 기지에 눌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이한테서 된욕을 먹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어사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서당방에서 묵지도 못하고 그날 밤으로 뺑소니를 쳤다고 합니다. 최서방의 의리. 옛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한 고을에 김국현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피땀으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살아왔는데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백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어느덧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늙은 마누라도 자식을 낳아볼까 하여 온천을 간다, 절간에 치성을 드린다 하며
별별 노릇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국현은 없는 것이 없이 차고 넘치는데 있어야 할 자식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 여러 가지로 애쓰던 끝에 첩을 얻어가지고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김국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광술이라 지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고 온 집안이 떠받들어 길렀습니다. 김국현은 늦게 본 아들이라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벼슬길에 나서게 할 욕심으로 일찌감치부터 천자문을 가르치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 아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하늘 천자 한자도 번번이 못 쓰는 미물이었던 것입니다. 늙음하게 본 자식이 적골이니 김국현은 아들 때문에 한숨 짓는 날이 많았고 늘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많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제거시를 할 것 같지 않아 근심은 더욱 커갔습니다. 그토록 기대를 걸고 있는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더욱 속을 쓰게 되는 것은 강수리를 낳아준 여자가 데리고 돌아온 아들이 매우 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애 이름은 세웅이라고 하는데 사리에 밝고 재간이 좋아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솜씨 있게 해내곤 하였습니다. 세웅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웅이 아버지는 부잣집에 나무를 찍으러 갔다가 큰 나무에 깔려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세웅이 어머니는 세웅이를 잘 길러주겠다는 바람에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국현은 광수리보다 3살인 세웅이가 속으로는 미웠지만 남의 눈이 무서워 할 수 없이 광수리를 서당에 보낼 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세웅이는 신동이요 하는 훈장의 치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배알이 뒤틀려 남의 눈이고 뭐고 생각할 나위 없이 세웅이를 떼어내어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원래 어리석은 광술은 3년이 되도록 천자문 한 권 떼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응석바지로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웅은 머슴들과 같이 일하기에 바빴으나 틈틈이 책을 구하여 의붓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글을 외웠습니다. 일도 잘하지만 글 공부로 말해도 강수리 따위와는 비길 바가 아니었습니다. 세웅은 날이 갈수록 근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국현은 세웅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엔 세웅이 놈이 바보 같은 강수리를 누르고
집안 재산을 빼앗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김국현은 의붓 아들인 세웅이를 없애치우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국현에게는 세웅을 감쪽같이 없앨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김국현은 먼저 자기 집 머슴인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김국현이 앉아있는 대청 앞으로 갔습니다. 등이 희도록 한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최서방은 아직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대청이라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니까. 최서방이 대청으로 올라가 조용히 무릎을 꿇자 김국현은 한참 동안 최서방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웅성거리고 앉아있기가 갑갑했습니다. 이럴 즈음에 노떼떨이에 대통을 떨던 김국현이 천천히 말을 뗐습니다. 자네는 내 말을 지금까지 잘 들었네. 그런데 이번엔 자네가 꼭 해줘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 알아들었나? 무슨 일이옵니까? 주인님 말씀을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테지. 그런데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재앙이 내게 닥쳐올 꿈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게. 글쎄, 세웅이란 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나와 강수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겠나? 그만 혼비백산하여 내 겨우 숨을 돌려 잠을 깨었네. 아니, 세웅이가요? 최서방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웅이란 놈을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으니 미리 손을 써놔야겠네. 아니 주인님, 세웅이는 그런 몹쓸 놈이 아니오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을 닥치지 못할까? 최서방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고 하는 말이네. 이 말이 자네 입 밖에서 나간다면 자네 목숨은 없네. 이 약조를 꼭 지켜야겠네. 김국현은 눈을 부라리며 다짐을 놓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가? 김국현의 음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 지켜야죠. 최서방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국현은 최서방에게로 바짝 다가앉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웅이를 살려두어서는 광술에게도 재미없고 우리 가문도 그놈이 다 말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 자네가 사냥총을 메고 그 애를 데리고 꿩사냥을 가서 꿩을 쏘는 척 하다가 그 애를 쏘아 죽이란 말이야. 죽이고는 어느 웅덩이에 묻어버리게. 이 말은 최서방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김국현은 히물히물 웃어가면서 말했지만 최서방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최서방은 있는 용기를 다 내어 말했습니다. 주인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최서방, 겁낼 것은 없네. 그 일을 해치우면 자네도 이제 보람있게 살게 해줄 터이니 자네도 이제 나이 40인데 늦게나마 장가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김국현은 아까와는 달리 최서방을 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김국현의 음모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을 꺼낸 김국현은 제 계략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대답을 하게. 김국현은 다시 재촉했습니다. 주인님, 세웅이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늘이 무섭습니다. 죄 없는 세웅이를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놈? 그래도 우기는 거냐?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 김국현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었습니다. 그 눈은 도끼에 차서 금방 무슨 일을 요절낼 듯한 눈매였습니다. 최서방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최서방은 나직히 말했습니다. 역시 최서방은 내 충복이야. 내 말을 거역하지는 못하지? 김국현은 너털 웃음을 웃고 나서 내일 안으로 당장 요절을 내게. 알겠나? 하고 분부를 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김국현 앞을 물러섰습니다. 이날 밤 며칠 동안이나 세웅이를 없애버릴 계교를 꾸미느라 잠을 못 이루었던 김국현은 저녁상을 물리자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담?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을 쓰는데 김국현이 눈짓을 하며 오늘 약속을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최서방은 머리를 한 번 숙였다 들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최서방의 가슴은 방망이질 하듯 하였습니다. 참 세상에 악독한 놈도 있군. 저런 놈을 한평생 받들어주다니. 최서방은 세웅을 데리고 꽁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웅아, 산에 가면 조심해라. 세웅의 어머니 김씨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방정 떨지 마오. 그 애가 어떤 아이기에. 김국현은 오늘따라 세웅이를 축혀주며 김씨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서방은 산등성이를 오르다가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앞장을 서서 올라가던 세웅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최서방, 어디가 아파? 꿩을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글쎄, 어서 일어나세요. 세웅이는 최서방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최서방은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서방, 총을 겨누시오. 꿩을 몰 테니 하고 세웅이가 숲속을 이리저리 뛰면서 꿩을 몰았습니다. 푸드덕거리며 여기저기에서 꿩들이 달아났습니다. 오늘은 참 꿩이 많기도 하네. 세웅이는 달아나는 꿩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서방은 꿩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 꾸물거리고 있을까? 최서방, 뭘 하우? 꿩을 쏘지 않고. 세웅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벌써 꿩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쳐가는 꿩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세웅이는 아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번엔 정신 차려요. 그래. 세웅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꿩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서방은 꿩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땀을 주먹으로 훔치고 섰던 세웅은 최서방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서방은 정신 잃은 사람처럼 나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방, 무슨 생각을 하오? 최서방은 세웅을 자기의 넓적한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웅이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방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억센팔에 부둥켜 안긴 세웅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방, 무슨 일이 생겼소? 세웅아, 여기 앉자. 최서방은 세웅이의 손목을 잡고 풀섭에 주저앉았습니다. 머지않아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앉게 되었습니다. 세웅아, 이걸 받아라. 최서방은 허리에 찼던 주머니를 풀어 주었습니다. 주머니는 불룩했습니다. 그것은 최서방이 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명절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았던 엽전이었는데 이 돈은 최서방이 죽을 때 쓰자고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세웅아, 세상도 몰인정하구나. 이 돈을 노자로 쓰고 서울로 당장 떠나거라. 하고 최서방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다니 무슨 말씀이오? 세웅의 두 눈은 점점 더 휘둥그레졌습니다. 김국현이란 놈이 너를 없애치우려고 한다. 글쎄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니? 그러나 그놈은 네가 너무도 뛰어났으니 앞으로 제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너를 해치려 두는구나. 너에게 내가 무엇을 속이겠니? 나는 김국현의 명을 받고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그러나 나는 너를 해칠 수 없다. 나는 너의 장래를 축원한다. 부디 내 말을 믿고 이 길로 떠나거라. 하고 말하는
최서방의 두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세웅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세웅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서방, 고마워요. 세웅아,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게다. 이제 크면 세상에 몹쓸 것들을 불사르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다고. 그때에는 나 같은 평생 머슴도 없어질 게 아니냐? 세웅이는 벌써 세상 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웅아, 기운을 내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자, 얼마 안 있으면 해가 진다. 어서 떠나거라. 최서방은 세웅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서방, 난 떠나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요. 네, 어떻게든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고 세웅이는 대답하더니 곧 눈물을 훔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제가 계획한 대로 공포를 한 방 쾅 하고 쏘았습니다. 해 저문 산골짜기가 찌르릉 하고 울리며 메아리 쳐왔습니다. 순간 집에서 총소리가 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김국현은 입을 해벌쭉거리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편안하게 됐어. 그놈이 하도 똑똑하니 집안일을 마음 놓을 수가 있어야지. 광수리가 이제라도 있으니 그 애는 더 머저리로 보였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던 김국현은 김씨를 불러 저녁상에 술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공포를 쏘고 난 최서방은 불이 나게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웅이를 죽어 묻은 것처럼 최서방은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네. 꼭 몇 마리나 잡았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져서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만 어두워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 그런데 세웅이는 왜 안 오는가? 교활한 김국현이는 김씨가 물을 것이 뻔한 일이어서 앞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오늘은 꽁이 없었기에 세웅도련님은 낮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서방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면 어디 놀러간 모양이네. 김국현이가 김씨의 눈치를 슬쩍 엿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세웅이는 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애가 아닌데. 김씨는 양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김국현이 아이들이란 더러 늦게 놀러 다닐 수도 있다고 하는 통에 김씨는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김씨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온밤을 새워 세웅이를 기다렸으나 종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리하여 김씨는 세웅이 걱정으로 몸이 더 수척해 갔습니다. 최서방은 김씨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김씨를 조용히 만날 때마다 어디 가서라도 살아있을 거라고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고지 들이려 하지 않고 땅이 꺼지도록 푹푹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또 한 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씨는 이 해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새 아기에게 정을 붙이면서 세웅에 대한 생각이 덜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어린 세웅은 어느 마음씨 착한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세웅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본래 성품이 아름다운 세웅은 양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따랐습니다. 그는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지고 있던 재능이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20살에 과거를 급제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풍이당당한 원님이 되어 자기 고향인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럴 즈음에 김국현은 평생 나쁜 짓만 해서인지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며 숨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립던 어머니와 의리 깊은 최서방을 다시 만나게 된 세웅이는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세웅이는 악독한 김국현을 당장이라도 징발할 것이었으나 다 죽어가는 늙은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웅이는 이 고을에서 김국현에게 갖은 학대와 몹쓸 짓을 당하면서 눈물 속에 살아가던 최서방을 비롯한 수많은 머슴들과 종들에게 김국현의 땅을 떼어 고루 나누어주고 그 사람의 상과들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각각 제 집을 아담하게 짓도록 하였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새로운 우리 원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떠받들었습니다. 한편 김국현과 한통속이었던 고을의 나쁜 사람들은 속이 뒤집혔으나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거들먹거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